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3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는 제국의 통치, 내전의 병리학, 그리고 인간 본성의 한계입니다.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단순한 사건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환경 속에서 발현되는 권력의 논리와 인간의 밑바닥을 냉철하게 해부했습니다. 제3편은 그 해부가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축입니다. 첫 번째는 미틸렌의 논쟁입니다. 반란의 원인과 경위, 클레온의 강경론, 디오도토스의 반론, 그리고 아테네 민회의 최종 선택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르키라 내전입니다. 내전이 어떻게 점화되었는지, 전쟁이 어떻게 문명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언어와 가치가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클레온을 둘러싼 계급적 편견 문제, 현대 포퓰리즘과의 연결, 그리고 핵심 원문 교차 분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페리클레스 이후 아테네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 투키디데스의 기록이 과연 객관적인 사료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클레온의 수사학이 현대 포퓰리즘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대테러 전쟁에서 미틸렌의 딜레마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논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편의 핵심 원문 3편을 직접 교차 분석하며 투키디데스의 언어가 지닌 무게를 느껴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저작은 서구 정치 철학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권력 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제3편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성과 도덕이 어떻게 권력욕과 야만성으로 대체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미틸렌의 논쟁과 코르키라 내전, 이 두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제국의 통치 방식, 민주주의의 한계, 그리고 현대 포퓰리즘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틸렌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제국이 반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정치 토론 중 하나입니다. 정의와 국익, 공포와 관용, 그리고 민주주의의 한계가 한자리에서 충돌합니다. 레스보스 섬의 주요 도시 미틸렌에는 델로스 동맹 내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맹국이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전락한 것과 달리 미틸렌에는 자체 함대와 성벽,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권적 과두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통치가 점점 강화되자 미틸레네의 과두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독립성도 언젠가 박탈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아테네가 역병과 스파르타와의 전쟁으로 힘겨운 틈을 노려 선제적 이탈을 기획했고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올림피아 제전에 비밀 사절을 보내 지원을 호소합니다. 아테네의 참주정에 맞서 싸워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반란 계획은 내부 고발로 조기에 발각됩니다. 미틸레네 안에 있던 친아테네 민주파, 즉 프로크세노이가 아테네에 정보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즉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성벽을 허물고 함대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틸레네는 이를 거부하고 버텼지만 약속한 스파르타의 구원군은 끝내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 장군 살라이토스가 최후의 저항을 독려하며 평민들에게 무기를 지급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무장한 평민들이 과두파 귀족들에게 식량을 내놓지 않으면 아테네와 직접 협상하겠다고 위협하자 지도부는 결국 아테네 장군 파케스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아테네 민회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입니다. 미틸레네의 모든 성인 남성을 처형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는 집단 처벌이 결의됩니다. 처형을 명령하는 갤리선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시민들 사이에 후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죄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리지 않고 도시 전체를 멸하는 것은 잔혹하고 전례 없는 일이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아테네 시민들은 이른바 도덕적 숙취, 모럴 행오버를 느낍니다. 너무 끔찍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미틸레네에서 온 사절단과 그들에게 우호적인 아테네인들이 이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직 평의회를 설득해 재심의를 성사시킵니다. 한 번 의결된 사안을 다음 날 다시 표결에 붙이는 것.
절차적으로 가능했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민회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민회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 토론이 벌어집니다. 처형 결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급진파 정치인 클레온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그를 아테네에서 가장 폭력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대중적 설득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합니다. 클레온은 먼저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꺼냅니다. 아테네 제국은 피지배자들의 자발적 충성이 아니라 압도적 힘과 공포로 유지되는 참주정이라는 것입니다. 클레온의 첫 일격은 위선의 해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제국은 참주정입니다. 신민들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페리클레스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지만 페리클레스가 그것을 불편한 진실로 인정했다면 클레온은 그것을 자랑스러운 통치 원리로 격상시킵니다. 그에 따르면 미틸레네의 행동은 억압에 저항한 정당한 반란이 아닙니다.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아테네의 약점을 틈타 적과 공모한 고의적인 배신입니다. 오직 가혹하고 예외 없는 처벌만이 다른 동맹국들의 연쇄 반란을 막는 유일한 억제책이라는 것이 클레온의 주장입니다. 클레온의 연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공격합니다. 감상주의에 빠져 이미 합의된 사안을 뒤집으려는 시민들의 변덕을 질타하며 민주주의는 제국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일갈합니다. 클레온의 논리는 극단적입니다. 권위 없이 수시로 바뀌는 좋은 법보다 비록 나쁜 법이라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한 법이 국가에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아가 현란한 수사학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엘리트 소피스트들과 그들의 지적 경연을 관람하며 유희를 즐기는 시민들의 허영심을 맹비난합니다. 다소 무지하더라도 우직하게 법을 따르는 충성심이 훨씬 가치 있다는 반지성주의적 선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성적 토론을 시도하는 정적들을 국익을 파는 배신자로 낙인 찍어 침묵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전술입니다. 클레온의 거센 공격에 맞서 등단한 디오도토스는 도덕적 호소나 인도주의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차가운 이성, 즉 타산적 국익을 논리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택했을까요? 분노한 군중 앞에서 자비를 말하는 순간 그는 배신자의 변호인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오도토스는 먼저 논쟁의 프레임을 바꿉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니 미틸레네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테네의 미래에 가장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정치 집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모든 인간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오류를 범하는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어떤 가혹한 법도 어떤 사형 제도도 인간의 탐욕이나 희망,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궁핍이 낳는 절망도 막대한 부가 낳는 오만함도 결국은 형벌에 대한 공포를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절멸의 위협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협상을 통한 생존의 여지가 완전히 차단되면 반란을 일으킨 도시는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결사항전합니다. 이는 아테네 군대의 전력 손실, 재정 고갈, 그리고 결국 폐허가 된 도시만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조공도 영구히 사라집니다. 디오도토스는 계급 분리 대응도 제안합니다. 반란을 기획한 것은 과두파 엘리트들입니다. 반면 무기를 지급받자마자 아테네의 도시를 넘긴 평민들은 아테네의 잠재적 우군입니다. 이들을 도매금으로 처형한다면 향후 다른 동맹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평민들마저 지배층에 동조하게 만드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디오도토스의 관용은 동정심의 산물이 아닙니다. 제국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가장 세련된 형태의 현실주의입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아테네 민회는 근소한 차이로 디오도토스의 수정안을 채택합니다. 클레온의 별도 발의로 반란 주동자 약 1000명에 대한 처형과 성벽 철거, 함대 몰수는 여전히 집행되었지만 미틸레네 시민 전체를 절멸시키려던 최초의 결의는 극적으로 철회됩니다. 전날 밤 출발한 처형선을 따라잡기 위해 두 번째 갤리선이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사형 집행 직전에 기적처럼 도착하는 장면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인물의 논리를 비교해보면 선명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클레온의 정책 목적은 보복적 정의 실현과 엄벌을 통한 억제였습니다. 반면 디오도토스의 목적은 장기적 국익 확보와 제국 유지 비용의 최소화였습니다. 인간 본성과도 다릅니다. 클레온은 인간이 처벌의 두려움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라고 봤지만 디오도토스는 인간이 법과 형벌의 공포를 넘어서는 충동과 탐욕의 존재라고 봤습니다. 수사학적 전략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클레온은 반지성주의와 법의 불변성을 강조하며 군중의 분노를 자극했고 디오도토스는 냉정한 타산과 계급 분리론으로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현대 정치학은 미틸렌의 논쟁을 수계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시험한 고전적 사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결의가 분노와 군중 심리에 휩쓸려 민주주의가 폭민정치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민회는 스스로의 오류를 교정하는 민주주의의 저력을 증명합니다. 다만 이 교정이 관용을 주장하는 데 단 한 방울의 연민도 사용되지 않았고 도덕이 아닌 철저한 타산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아테네 사회 내에서 공동체적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무대를 에게의 동쪽 끝에서 그리스 세계의 서쪽 끝으로 옮깁니다. 코르키라. 기억하시나요? 이 전쟁의 첫 도화선이었던 에피담노스 분쟁의 바로 그 섬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이번에는 전쟁의 가장 추악한 형태가 시작됩니다. 미틸렌의 논쟁이 거시적 제국 통치의 담론이라면 코르키라 내전은 전쟁이 사회 내부의 결속과 도덕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보여주는 미시적 병리학 진단서입니다. 기원전 427년 바로 미틸렌의 반란이 마무리되던 같은 해에 터진 이 사건은 이후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가는 내전의 원형적 모델이 됩니다. 내전의 씨앗은 코르키라의 식민지였던 에피담노스에서 싹텄습니다. 첫 번째 에피담노스 분쟁 당시에는 민주파와 과두파 간의 내분이 발생했을 때 민주파는 코린토스의 지원을 받고 과두파는 코르키라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국지적 분쟁이 동맹망을 타고 확산됩니다. 코르키라는 아테네와 방위 동맹을 맺었고 코린토스는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끌어들였었습니다. 즉 민주파는 코린토스,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았고 과두파는 코르키라, 아테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전의 직접적 발화점은 이전 전투에서 코린토스의 포로로 잡혔던 코르키라 과두파 귀족들이 귀환하면서입니다. 이들은 친펠로폰네소스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납니다. 귀환한 귀족들은 친아테네 노선을 이끌던 민중파 지도자 페이티아스를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패소하자 칼을 듭니다. 민회 회의장에 난입해 페이티아스와 의원 60명을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법정에서 진 자들이 법 자체를 살해한 순간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몇 차례의 시가전 끝에 민중파가 우세를 잡습니다. 알키다스와 브라시다스가 이끄는 53척의 펠로폰네소스 함대가 도착해 과두파를 지원했지만 며칠 뒤 아테네의 에우리메돈의 60척 주력 함대가 나타나자 도주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대함대가 코르키라에 정박해 있던 7일 동안 코르키라 민주파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 학살이 시작됩니다. 학살의 명분은 과두정 음모자의 처단이었지만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민주파는 헤라 신전과 디오스쿠로이 신전 등 종교적 성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어 처형하거나 신전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이웃을 고발했고 빚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했으며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잔혹행위가 이념의 탈을 쓰고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함대는 그 7일 동안 학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개입국의 무기는 학살의 허가증이었습니다. 미틸레네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학살의 윤리를 토론했던 아테네가 코르키라에서는 침묵으로 학살에 서명한 겁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과정을 임상의사의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아테네를 덮쳤던 생물학적 역병이 신체를 무너뜨리듯 내전이라는 사회적 역병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전쟁은 폭력적인 교사이다. 평상시 인간은 더 나은 의도를 지니지만 전쟁은 일상의 안락함을 앗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들이 처한 비참한 환경의 수준으로 타락시킵니다. 법률, 종교적 경외심, 혈연적 유대 등 문명을 지탱하던 인위적 규범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과 맹목적인 복수심이라는 적나라한 본성만이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코르키라 내전을 다룬 제3권 82장에는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이 의미를 잃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행위에 부여되던 단어들의 통상적인 가치평가마저 뒤바꾸어 버렸다. 무모한 만용은 동지를 향한 충성스러운 용기로 간주되었고 신중한 망설임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비겁함으로 매도되었다. 온건함은 겁쟁이의 구실로 여겨졌으며 문제의 모든 측면을 명민하게 꿰뚫어보는 능력은 어떠한 행동도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치부되었다. 현대 고전 문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투키디데스가 지적한 것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 단어인 악시오시스는 어떤 행위에 매겨지는 가치평가 또는 명분을 뜻합니다. 내전 세력들은 용기나 신중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끔찍하고 무모한 폭력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당파적 이익을 위해 그 행위에 용기라는 고귀한 어휘를 덧씌워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타협을 모색하는 이성적 판단은 진영에 대한 배신, 즉 비겁함으로 같이 절하되었습니다. 언어의 도덕적 평가 기준이 무너지자 사회적 소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맹세와 약속은 기만의 도구가 되었고 진실성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내전이 물리적 파괴를 넘어 공동체가 사물을 인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지적 도덕적 기반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문명을 야만으로 되돌린다는 것을 탁월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코르키라의 비극은 국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부 강대국을 끌어들여 반대파를 숙청하는 방식이 그리스 전역으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원형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진단은 단순히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진실이라는 기준이 살아있을 때나 성립합니다. 코르키라에서 벌어진 일은 더 깊은 곳의 붕괴였습니다. 좋음과 나쁨을 가르는 평가의 어휘 자체가 재배선된 겁니다. 악덕이 미덕의 이름을 차지해버린 거죠. 언어는 한 공동체가 합의한 도덕의 저장장치입니다. 절제라는 단어에는 절제가 좋은 것이라는 공동체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비겁의 동의어가 된 사회에서는 절제하라는 충고 자체가 발화될 수 없습니다. 말이 오염되면 그 말로 하는 생각도 그 생각으로 내리는 판단도 함께 오염됩니다. 투키디데스는 이어서 기록합니다. 혈연보다 당파가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 당파는 이유를 묻지 않고 범죄를 함께 해주기 때문이다. 화해의 맹세는 다음 기회를 노리는 시간 벌기일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한 줄. 중립을 지키려던 시민들은 양쪽 모두에게 살해됐다. 한쪽은 그들이 가담하지 않아서 다른 쪽은 그들이 살아남을까봐. 그렇다면 이 모든 광기의 뿌리는 무엇인가? 투키디데스의 진단은 짧고 차갑습니다. 탐욕과 명예욕에서 비롯된 지배욕.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단락을 자신의 역사 서술 전체의 목적과 연결하는 문장을 박아 넣습니다. 내전이 도시들에 가져온 고통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언제나 일어날 것이다. 형태와 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질은 반복된다. 1편에서 그는 자신의 책을 한때에 들을 거리가 아니라 영원한 자산 크테마 SIA로 쓴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르키라 분석은 그 선언의 가장 강력한 실물입니다. 그는 한 섬의 비극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인간 사회가 무너질 때의 표준 매뉴얼을 작성한 겁니다. 코르키라의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쳤던 과두파 잔존 세력은 2년 뒤인 기원전 425년 항복합니다. 민중파는 이들을 큰 건물에 가둔 뒤 20명씩 끌어냈습니다. 끌려나온 자들은 양쪽으로 도열한 병사들 사이를 묶인 채 걸으며 구타당하고 살해됐습니다. 안에 남은 자들이 나오기를 거부하자 민중파는 지붕을 뜯어내고 기왓장과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학살이 끝나자 시신들은 수레에 겹겹이 실려 도시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건조하게 결론 짓습니다. 케르키라의 내전은 이렇게 끝났다.
한쪽이 사실상 절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케르키라는 최초였기에 충격이 컸을 뿐 이후 사실상 그리스 세계 전체가 같은 패턴의 내전에 휘말렸다고 덧붙입니다. 코르키라는 예외가 아니라 예고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투키디데스의 기록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가 클레온을 악당으로 기억하는 것은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패배한 귀족의 원한이 투영된 기록인가? 페리클레스를 위시한 전통적 아테네 지도자들은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통솔력과 웅변수를 겸비하고 축적된 권위를 바탕으로 민중의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며 민주주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가 역병으로 사망한 이후 권력의 공백을 채운 이들은 전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역업, 밧줄 제조, 상업 등 육체노동과 무역을 통해 신흥부를 축적한 이른바 신진 정치인 계층이었습니다. 가죽 상인 출신이었던 클레오는 이 집단의 가장 성공적인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는 연단에서 점잖게 연설하던 귀족들의 관례를 깨고 가슴을 풀어헤치거나 고함을 지르며 과장된 몸짓으로 대중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민회의 주축을 이루는 하층 빈민과 노를 젓는 테테스 계급의 압도적 지지를 얻기 위해 배심원 수당을 인상하고 동맹국의 조공을 대폭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식인들과 귀족 엘리트의 담론을 조롱하며 자신이야말로 기득권에 오염되지 않은 진정한 서민의 대변인임을 자처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와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당대의 기록에서 클레온을 한결같이 비열하고 탐욕스러우며 아테네를 파멸로 이끈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조지 그로트, 모지스 필리, 도널드 케이건 등 근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두 저작의 개인적 원한과 계급적 편견이 짙게 배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투키디데스의 경우 기원전 424년 트라키아 지역의 요충지 암피폴리스를 스파르타의 브라시다스에게 빼앗기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이때 투키디데스에게 반역죄를 씌워 20년 추방을 이끈 재판의 주도자가 바로 클레온이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중론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 역시 자신의 연극이 국가를 비방했다며 클레온에게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 기사들 등에서 클레온을 탐욕스러운 사기꾼으로 묘사하며 조롱했습니다. 나아가 부유한 귀족 지주 출신이었던 투키디데스에게 육체 노동자 출신이 국가 중대사를 주무르는 현상 자체가 아테네 타락의 본질로 비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상 클레온은 기원전 425년 스파크테리아 전투에서 데모스테네스와 함께 스파르타 정예병을 생포하는 전례 없는 전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필리 등은 클레온이 귀족 출신 장군들처럼 가문이 후광으로 권위를 얻을 수 없었기에 필연적으로 대중의 지지에 더 치열하게 매달리고 공격적인 연설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즉, 투키디데스가 창조한 데마고그로서의 클레온 형상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자에게 패배한 구시대 엘리트의 적개심이 투영된 문학적 구성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학계의 비판적 성찰입니다. 이제 투키디데스의 기록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를 살펴봅니다. 2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의 정치적 본능은 놀라울 만큼 반복됩니다. 현대 정치학에서 포퓰리즘은 사회를 순수하고 억압받는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적대적 진영으로 양분하고 포퓰리스트 지도자만이 민중의 진정한 의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얄팍한 이데올로기로 정의됩니다. 클레온이 미틸렌의 논쟁에서 지식인들의 수사학적 경연을 조롱하며 무지하지만 우직한 시민의 지혜가 똑똑한 배신자들의 궤변보다 낫다고 외쳤던 반지성주의는 21세기 브렉시트 캠페인이나 도널드 트럼프의 전문가와 기득권의 말을 믿지 말라는 수사학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또한 클레온이 정적들을 외세와 결탁한 배신자로 낙인 찍어 시민사회 내에 반다원주의적 적대감을 조성했던 전술은 오늘날 극우와 극좌 포퓰리스트들이 정치적 반대파의 합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는 분열의 정치와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투키디데스가 무서운 건 이걸 인물 비방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페리클레스라는 예외적 권위가 사라진 민주주의, 전쟁이라는 상시 공포, 제국 수익의 생계가 걸린 대중.
이 세 조건이 갖춰지면 클레오는 언제든 다시 등장합니다. 클레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조건의 이름입니다. 미틸렌의 논쟁에서 제기된 정의를 위한 응징인가, 국익을 위한 관용인가라는 딜레마는 현대에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클레온식 강경론의 현대적 발현이었습니다. 테러 집단과 불량 국가에 대한 압도적 무력 보복,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예외적 포로 학대는 공포를 통해서만 패권국의 위계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클레온의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강경 일변도에 반대하는 현실주의자들은 디오도토스의 논리를 차용합니다. 가혹한 보복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게 신규 대원 모집 명분을 제공하고 궁지에 몰린 적이 마지막까지 테러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단적 지도부와 그 압제 아래 고통받는 일반 민중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디오도토스의 주장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제법적 규범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사작전이 지닌 실용적 가치를 역사적으로 입증합니다. 투키디데스가 목격했던 코르키라 내전의 언어적 타락은 오늘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디지털 공론장에서 더욱 파괴적인 형태로 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SNS에서는 반대 진영을 향한 모욕적이고 극단적인 혐오 발언이 진영 내에서 용기 있는 발언으로 찬양받습니다. 반대로 상대 진영의 주장을 일부라도 수용하거나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하는 온건파 정치인들은 내부 총질이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집단 공격의 희생양이 됩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할지언정 특정 행위에 부여되는 도덕적 가치가 진영의 이익에 따라 180도 뒤집히는 이탈진실의 현상은 코르키라의 비극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코르키라 내전이 물리적 살육을 통해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면 현대의 이념적 내전은 언어와 신뢰의 해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숙의 기반 자체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키디데스 제3편의 가장 핵심적인 원문 2편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이 지닌 무게를 통해 그가 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클레온의 연설 중 핵심 대목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민주주의 체제는 제국을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종종 확신해왔지만 이번 미틸렌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여준 변덕스러운 마음의 변화를 보며 그 확신은 더욱 굳어졌소. 이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정책이 계속해서 바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며 권위 없이 수시로 바뀌는 좋은 법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나쁜 법이 국가에 훨씬 유익하다는 점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오. 또한 지적 허용에 빠져 법을 어기는 것보다 다소 무지하더라도 우직하게 법을 따르는 것이 국가에 더 도움이 돼요. 이 짧은 연설에 포퓰리즘의 문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와 지식을 조롱하고 일관성을 강조하며 변화를 배신으로 규정합니다. 디오도토스의 반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적인 생활에서나 사적인 생활에서나 오류를 범하기 마련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소. 가난이 낳는 절망적인 필요성이 무모함을 낳고 예상치 못한 큰 부유함이 오만함과 자만심을 낳듯 인간의 조건들은 통제할 수 없는 충동과 희망에 의해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기 마련이오. 투키디데스는 디오도토스의 입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법과 형벌이 인간의 탐욕과 충동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는 이 인식은 단순한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 설계가 인간 본성의 한계를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의 핵심 명제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3편은 고대 그리스라는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정치 권력의 본질과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해부한 위대한 지적 성취입니다. 미틸렌의 논쟁은 제국의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감정과 보복에 휩쓸리는 중우정치의 위험과 이를 이성적 계산으로 교정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비록 디오도토스의 관용이 도덕이 아닌 철저한 타산에 의해 도출되었을지라도 이는 최악의 폭력을 억제하는 데 있어 현실주의적 접근이 지닌 실천적 효용을 입증합니다. 코르키라 내전은 물리적 파괴를 넘어 정신적 도덕적 파괴가 공동체를 어떻게 야만으로 되돌리는지를 고발합니다.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교사 앞에서 법률,
종교, 혈연이라는 문명의 제어 장치가 무력화되고 이념적 적대감에 의해 언어의 객관적 가치마저 타락하는 과정을 투키디데스는 임상의사처럼 냉혹하게 기록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조장하는 확증 편향과 극단주의가 디지털 공론장을 장악하고 가짜뉴스와 진영 논리가 언어의 본래 가치를 타락시키는 21세기의 정치 현실은 본질적으로 2500년 전 코르키라의 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텍스트가 영구적인 자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저서는 제도의 외피가 얇아질 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심연을 직시하게 만들며 맹목적인 분노와 분열을 통제할 이성과 성찰의 복원이 민주주의의 생존에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지를 침묵 속에서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3편을 통해 제국의 통치, 내전의 병리학, 그리고 인간 본성의 한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틸렌의 논쟁에서 클레온과 디오도토스가 맞붙었던 공포대 이성의 논쟁, 코르키라 내전에서 드러난 문명의 취약성 그리고 언어가 타락하는 순간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